중국 AI는 죽었다. 베이징. 바이두 CEO가 임원들 앞에서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한국이 엔비디아 최신 GPU 26만 개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총 14조 원. 그 순간 상하이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0조 원이 증발했죠.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젠슨 황과 한국 대통령의 비밀 회동 직후 미국이 중국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로 그날 한국은 26만 개를 싹쓸이했고 중국은 9세대 칩조차 구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건 계획된 거였어. 바이두 CEO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도쿄에서, 뉴델리에서, 타이베이에서 긴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한국 편에 선 겁니다. 하지만 정작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왜 중국이 충격에 빠졌는지. 그날 새벽부터 시작된 12시간의 카운트다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새벽 3시 17분. 베이징 중관촌의 차가운 공기가 제 폐를 찔렀습니다. 바이두 본사 주차장으로 뛰어가면서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15년. 제가 바이두 AI 클라우드 사업부 부사장으로 일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긴급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불안한 예감이 든 적은 없었어요. CEO 직속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는 단 3글자였습니다. 즉시 출동. 보통은 최소한 안건이라도 알려주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3시 30분까지 본사 최고층 전략회의실로 오라는 지시뿐이었죠. 엘리베이터가 47층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임원진 대부분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다들 잠옷 위에 급하게 코트만 걸친 모습이었고 얼굴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CTO인 왕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 부사장,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정면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고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엔비디아 블랙웰 GPU 26만 개 확보. 숫자가 너무 커서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26,000개. 아니면 2,600개. 하지만 아니었죠. 정확히 26만 개였습니다. CEO인 리에농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떨림이 있었죠. 20년 동안 그와 함께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자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배분 내역이었죠. 한국정부 5만 개, 삼성전자 5만 개, SK그룹 5만 개, 현대자동차 5만 개, 네이버 6만 개.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CFO가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죠. 14조 원. 한국 원화로 14조 원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바이두가 작년 한 해 AI 인프라에 투자한 금액의 7배였거든요. 그것도 한 번에 단일 계약으로 말이죠. CTO가 손을 들었습니다. CEO님, 이게 확인된 정보입니까?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 승인 없이 이런 규모를. 30분 전 경주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직접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까지 나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아시아 AI 패권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작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보팀에서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정보분석팀장이 노트북을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의 현장 사진들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 재계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까지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국가적 행사 때뿐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죠. 데이비드 로드리게스. 그가 왜 거기에? CEO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에요. 기술 동맹, 아니 기술 블록의 형성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중국이 기술적으로 포위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전략기획 담당 부사장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 블랙웰이면. 그거 최신 아키텍처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수출이 금지된. 맞습니다. 정확히 그 제품입니다.
우리는 9세대 A100도 제한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데 한국은 최신형을 26만 개나. 숫자를 다시 들으니 더욱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전체 GPU의 10배가 넘는 양이었거든요. 마케팅 담당 임원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벌써 한국 언론들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시아 AI 수도 확정, AI 초강대국 도약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한국 뉴스 사이트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댓글들이 더 인상적이었죠. 드디어 중국을 넘어섰다. 이제 AI는 한국이 주도한다. 바이두, 알리바바 다 제쳤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CEO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미 2차 구매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2차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내년에 추가로 30만 개를 더 구매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총 56만 개. 이 정도면 한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연구소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정부 지원만 믿고 기술 격차를 무시했던 우리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을 기억하십니까? 전략기획 부사장이 과거 회의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정확히 2025년 7월 우리의 전략회의 내용이었죠. 당시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작은 시장, 제한적 자원,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화면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부끄럽게도 제 이름이 선명했죠. 한국의 AI 투자는 중국의 10분의 1 수준. 정부 주도력 약함. 재벌 간 협력 가능성 낮음. 위협 수준 낮음.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완전히 잘못 본 거였죠. CEO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알리바바도, 텐센트도, 화웨이도 모두 비슷한 평가를 했어요. 한국, 반도체는 강하지만 AI 소프트웨어는 약하다고. 하드웨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보팀장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징조는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생산량을 비정상적으로 늘렸고,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를 확장했으며 현대차는 AI 연구원을 대규모로 채용했죠. 그런데 왜 우리는? CFO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각각 따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걸 못 봤어요. 한국 정부가 뒤에서 조율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 기술을 과신했어요. 회의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쿨룬 칩, 화웨이 어센드 칩,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2세대는 뒤처집니다. 우리는 충분히 좋다고 자위했지만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이었거든요. CTO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한국이 우리보다 3년은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26만 개의 최신 GPU로 학습시킨 AI 모델과 우리가 어떻게 경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AI 연구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컴퓨팅 파워의 차이는 절대적입니다. 한국이 하루 만에 학습시킬 수 있는 모델을 우리는 한 달이 걸릴 겁니다. 그들이 GPT-5 수준을 만들 때 우리는 아직 GPT 3.5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금융팀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CEO님, 상하이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새벽 5시 상하이 증시 선물 시장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화면이 증시 차트로 바뀌었죠. 우리가 본 건 재앙이었습니다. 바이두 마이너스 12%, 알리바바 마이너스 9%, 텐센트 마이너스 8%. AI 관련주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죠. 반면 한국 증시 선물은 또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였죠. 삼성전자 15%, SK하이닉스 18%, 네이버 20%, 현대차 12%. CFO가 급히 계산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200조 원이 하룻밤 사이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평가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에 뜬 애널리스트 코멘트들이 화면을 채웠죠. 중국 AI는 끝났다. JP모건,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 기술 허브, 골드만삭스. 바이두 목표주가 50% 하향, 네이버 100% 상향, 모건 스탠리.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CEO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을. 적어도 이번 라운드에서는요. 하지만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26만 개의 GPU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에서 한 발 늦었다는 것을요. 새벽 5시 30분이 되자 베이징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둠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 우리 정보팀이 입수한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지하 주차장. 10월 30일 밤 11시 47분의 CCTV 화면이었죠. 검은 차량들이 연이어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저건.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흐릿하지만 분명 정부 차량이었어요. 맞습니다. 한국 대통령 경호처 차량입니다. 그리고 30초 후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사람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죠. 젠슨 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공식 일정 6시간 전에 비밀리에 도착한 겁니다. 정보팀장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우리 선전 지사 직원이 우연히 포착한 내용입니다. 그날 밤 한국 대통령과 젠슨 황이 단독 회동을 가졌고 그 자리엔 통역사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통역 없이 CEO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대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23분간 두 사람만 있었죠. 그때 우리 미국 법인장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CEO님, 실리콘밸리에서 들은 소문인데 이번 계약에는 우리가 모르는 조건이 더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한국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개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 SK하이닉스의 HBM사, 그리고 한국 정부의 1조 원 R&D 지원이 패키지로 묶였다는데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개발자가 된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럼 한국이 GPU 설계 기술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핵심 아키텍처의 일부는 공유받게 되죠.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반도체 설계 기술을 확보하려 애썼지만 계속 막혔는데 한국은 단번에 최고 수준의 기술에 접근하게 된 거예요. 전략기획 부사장이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제가 일본 쪽 소식통에서 들은 바로는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으로 젠슨 황과 10년 직이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프라이빗 미팅을 가져왔다는데요. 10년을. CEO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1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겁니다. 이재용 회장만이 아닙니다. 정보팀장이 사진 한 장을 더 띄웠습니다. 2019년 CES 행사장 사진이었죠.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이들이 모두 한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젠슨 황이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경쟁자이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던 겁니다. Korea 라는 오래된 개념이 AI 시대에 부활한 거죠. 그때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상하이 지사장이었어요. CEO님, 방금 확인한 소식인데 한국 정부가 세종시 전체를 AI 실험 도시로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5만 개 GPU가 모두 거기에 투입된다고요. 세종시 전체를? 네. 인구 40만의 도시 전체가 하나의 AI 실험실이 되는 겁니다. 교통, 에너지, 행정, 의료, 교육. 모든 게 AI로 연결되고 제어된다고 합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이 수년간 꿈꿔온 스마트 시티의 완성형을 한국이 먼저 구현하게 생긴 거예요.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방부도 별도로 GPU 2만 개를 추가 확보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CEO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AI 기반 자율방어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라고. 북한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 위협에도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주변 강대국. 그게 누굴 지칭하는지는 명확했죠.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새벽 5시 워싱턴 특파원과 연결됐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우리를 더욱 절망시켰죠. 백악관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전략적 성공이라고 평가했다고 들었습니다. 화면에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의 GPU 대량 확보, 중국 기술 굴기의 쐐기, 바이든 행정부의 숨은 한수, 동맹국, 기술 동맹 강화,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의 완벽한 성공. CEO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를 고립시키는 게 목적이었군요. 더 정확히는 기술 블록화입니다. 워싱턴 특파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을 묶어서 하나의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 이들이 서로 기술을 공유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구조죠. 그래서 한국에는 최신 GPU를 무제한 판매하고 우리에겐 9세대 제품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겁니다. 분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효과적이었다는 걸요. 그때 뉴욕 지사에서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벌써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AI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더군요. 이스라엘? 제가 되물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기술 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구는 5천만에 불과하지만 기술력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한다는 비유가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뼈아프게도 정확했죠. 마케팅 담당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실리콘밸리 지사 직원이 엔비디아 본사 근처에서 들은 얘긴데 젠슨 황희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미래의 파트너다라고요. 파트너. CEO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합작 법인을 제안하고 거액의 투자를 약속했죠.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번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뢰입니다. 전략기획부사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며 기술을 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죠.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살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신뢰였던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기술 복제와 역설계로 쌓아온 이미지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제협력 담당 이사가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국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상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AI 동맹을 공식 선언한다고 합니다. 양국 간 AI 기술 공동 개발, 인재 교류, 그리고 중국 견제를 위한 기술 안보 협력도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GPU 확보는 단독 행동이 아니었어요. 미국과의 치밀한 조율하에 이뤄진 전략적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오전 6시 도쿄 특파원이 급히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난리입니다. 경제산업성이 새벽부터 비상대책 회의를 하고 있고 도요타와 소니, 소프트뱅크 CEO들이 모두 소집됐다고 합니다. 화면에 일본 뉴스가 떴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죠. 한국의 AI 굴기, 일본의 위기, 30년 기술 우위 하루아침에 무너지나 현대차가 도요타를 넘을 수도. 특히 자동차 업계의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도요타 내부 소식인데 정말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5만 개 GPU로 완전 자율주행을 3년 내 상용화하면 도요타는 최소 5년은 뒤처진다고. 5년이나? AI 학습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차이가 그 정도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하루 만에 처리할 데이터를 도요타는 일주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네요.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조업 강국, 특히 자동차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을 한국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흥미로운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일본 기업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소니는 독자적으로 GPU를 확보하려 하고 도요타도 따로 움직이고
소프트뱅크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한국처럼 뭉치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대기업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반면 일본은 각자 도생이었죠.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어제 긴급 성명을 냈는데 특파원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일본도 즉시 30만 개 이상의 GPU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일본은 AI 시대의 이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손정희답게 직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다. 절차가 복잡하다.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일본식 관료주의죠. 그 사이 한국은 이미 2차 구매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의 사설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에 뒤처진 일본, 메이지 유신 같은 대변역 필요. 150년 전 서구에 뒤처져 충격을 받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그때 로봇 업계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일본 로봇 산업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산업용 로봇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는데 한국이 AI 로봇으로 추월하겠죠.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소프트뱅크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소프트뱅크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손정혜 회장이 직접 엔비디아 본사와 접촉하여 대규모 GPU 공급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목표 물량은 최소 20만 개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이 선점한 물량과 기술 협력 관계를 일본이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일본의 한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빨랐다. 이제 우리가 추격자가 됐다고요. 추격자. 한때 아시아 최고 기술 강국이었던 일본이 한국을 추격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우리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도 큰 충격을 받은 건 분명했습니다. 오전 7시 우리 산업 스파이. 아니, 정보 분석관이 급히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프로젝트 제네시스 계획서입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26년까지 평택을 세계 최초의 완전 AI 자동화 반도체 공장으로 전환. 인간 작업자 제로. 생산성 300% 향상. 불량률 0.001% 달성. 인간 작업자가 제로? CTO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5만 개의 GPU가 공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제어한다고 합니다. 각 생산 라인이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최적화되는 살아있는 공장이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 공장을 먼저 돌려보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한 뒤 실제 생산에 적용합니다. 시행착오가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반도체 담당 임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삼성이 TSMC를 제치고 파운드리 1위가 됩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TSMC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TSMC는 GPU를 그만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중경제 정책 때문에 대만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너무 많이 사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 그런 부담이 덜했습니다. 이미 중국과는 사드 사태 이후 거리가 생겼고 미국과는 확실한 동맹이었으니까요. SK하이닉스의 계획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HBM 내개발에 AI를 전면 도입한다고 합니다. 수천 가지 소재 조합을 AI가 시뮬레이션에서 최적의 설계를 찾아내는 인간이 10년 걸릴 연구를 1년 만에 끝낸다는 계획이죠. 현대차는 더욱 과감했습니다. 울산을 모빌리티 AI 수도로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이 서로 통신하며 자율주행하는 사고율 제로를 목표로 한다네요. 사고율 제로? CEO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나? 5만 개 GPU의 연산 능력이면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 평택 지사 직원이 보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 전경이었는데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새로 건설되고 있었죠. 저 건물 지하에 GPU 5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냉각 시스템만 수백억 원이 들었다는데 전기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캠퍼스 내 자체 발전소를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요.
미래 도시가 평택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EO님, 뉴델리에서 긴급 뉴스입니다. 오전 8시 인도 정부가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선 기자회견이었죠. 인도는 한국의 AI 모델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우리도 엔비디아 GPU를 대량 확보할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모디 총리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26만 개면 인도는 50만 개입니다. 우리는 13억 인구를 가진 나라니까요. 회의실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50만 개라니. 한국의 2배 규모였죠. 인도가 어떻게? CFO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쿼드 동맹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가 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인도 IT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포시스, 위프로, TCS. 인도의 주요 IT 기업들이 일제히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네. 삼성전자와 인포시스가 AI 반도체 공동 개발을, SK텔레콤과 위프로가 AI 클라우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방갈로르의 IT 허브가 한국과 손잡은 겁니다. 13억 인구의 데이터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인도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군요. CEO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라이벌이었지만 이번엔 한국 편에 선 거였죠. 이제 아시아의 AI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략기획 부사장이 새로운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대만이 미국 중심의 AI 동맹을 형성했고 중국은 홀로 남았습니다. 고립.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CEO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긴급 속보가 들어왔죠. 네이버, 아시아 최대 AI 클라우드 센터 건설 발표. 6만 개 GPU 전량 투입. 도미노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미노에 깔려 있었죠. 오전 8시.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CEO가 정부회의에 호출된 겁니다. 바이두뿐 아니라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수장들이 모두 소집됐죠. 중국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3시간 후 CEO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패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 용등 렁턴 1,5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300조 원 규모의 AI 자립 프로젝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300조 원. 한국이 GPU에 쓴 14조 원의 20배가 넘는 금액.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게 절박함의 표현이라는 걸.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EO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시간과 신뢰 말입니다. 전략기획 부사장이 차가운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자체 GPU를 개발해서 엔비디아 블랙웰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5년입니다. 그때쯤이면 한국은 10년 앞서 있을 겁니다. 게다가 핵심 장비는 여전히 수입이 막혀 있습니다. CTO가 덧붙였습니다. ASML의 EUV 장비 없이는 첨단 칩 생산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3세대 전 기술뿐입니다. 그때 정부 연락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해보라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와 협력할 리 없습니다. CEO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우리를 믿지 않겠죠.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기술 복제, 지적재산권 침해, 일방적 계약 파기. 이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임원이 물었습니다. CEO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 적어도 이번 게임에서는요. 충격적인 발언이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은 2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만든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그들이 허락한 기술만 사용해야 하죠. 그게 중국의 미래입니까? 누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실입니다.
CEO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14억 인구, 거대한 내수시장. 이제는 족쇄가 됐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견제하는 이유가 됐으니까요. 그때 인사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CEO님, 큰일입니다. 우리 AI 연구소 핵심 인재 12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12명이나? CEO가 놀랐습니다. 삼성전자로 3명, 네이버로 2명, 인도 IT 기업으로 3명, 나머지는 미국으로. 인재 유출.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최신 GPU로 일하고 싶다고. 블랙웰로 직접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막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기술자의 꿈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때 막내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입사 2년차 베이징대 AI학과 수석 졸업생이었죠. 저도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CEO가 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네이버에서 제안이 왔어요. 블랙웰 GPU 6만 개로 직접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그의 눈엔 미안함과 동시에 흥분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장비로 일할 수 있다는 설렘.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없었죠. 가게, 그리고 많이 배워오게. CEO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언젠가 자네가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그때 중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지금은 가서 배우게.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CEO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떠나고 이류 기술로 버티며 고립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의 결과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CEO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희망이 0.1%라도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오후 2시 베이징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서울지사에서 온 보고서를 읽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그런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홍보팀장이 번역된 성명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AI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술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우리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그건 중국이 아니었죠. 더 결정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전폭 지원, 첨단 기술 공동 개발,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대가로 안보 보장을 강화한다고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강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화웨이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런정페이 회장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자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10년 후면 게임이 끝나 있을 텐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입니다. 1년 차이가 10년 격차가 되고 2년 차이는 따라잡을 수 없는 간극이 됩니다. 한국이 26만 개 GPU로 만들 AI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CEO가 임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합시다.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완벽하게요. 한국이 26만 개를 확보한 순간 아시아의 AI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케팅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2등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죠. 구글이 있어도 바이두가 살아남았듯이 우리도 중국 시장에 만족해야 합니다. 14억 시장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충분하다고요? CEO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폐쇄된 시장에서 이류 기술로 버티는 게 충분하다고요? 우리 젊은 개발자들이 왜 실리콘밸리로, 이제는 서울로 떠나는지 아십니까? 최고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AI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10개 돌파, 네이버 AI 서비스, 글로벌 사용자 5억 명, 달성 삼성전자, AI 칩 시장 점유율 30% 돌파.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한국 AI 산업의 성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6만 개 GPU 확보 발표의 후폭풍이었죠. 주가는 어떻습니까? CEO가 물었습니다.
바이두 마이너스 20%, 알리바바 마이너스 15%, 텐센트 마이너스 12%. 하한가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삼성전자 상한가, SK하이닉스 상한가, 네이버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미 승자와 패자를 정했습니다. 그때 금융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AI 기업에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00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그 돈이 어디로? 한국입니다. 대부분 한국 AI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대이동. 이것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가 더욱 짙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CEO가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살아남아야죠. 2등으로, 3등으로 추락하더라도 언젠가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 인사팀장이 또 들어왔습니다. CEO님, 또 누가 떠나나요? 아닙니다. 이번엔 구조조정 계획서입니다. 본사 직원 30% 감축을 검토하라는 정부 지시입니다. 30% 감축.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CEO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엔 슬픔이 있었습니다.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계속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게 2등의 운명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바이두의 슬로건이 보였죠. 기술로 세상을 바꾸다. 이제는 빛바랜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26만 개 GPU가 바꾼 건 단순히 기술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꿈과 희망의 지도까지 다시 그려진 것입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중국 AI 산업이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날. 한국이 GPU 26만 개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발칵 뒤집혔다. 대응책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다. 우리가 놓친 건 단순히 GPU가 아니었다. 신뢰, 동맹, 개방성, 기술 시대의 진짜 무기들을 우리는 갖지 못했다. 아니, 스스로 버렸다는 게 맞겠다. 기술을 훔치고, 시장을 폐쇄하고, 규칙을 무시했던 대가를 이제야 치르게 된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엔 여전히 스모그가 가득했죠. 한국은 이제 AI 강국이 될 것이다. 일본도 뒤따를 것이고, 대만도 합류할 것이다. 인도까지 한국 편에 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동맹에서 아시아의 핵심이 된 한국. 반면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에 갇힌 공룡이 될 것이다. 한때는 강점이었던 14억 인구가 이제는 족쇄가 됐다. 세계가 우리를 견제하는 이유가 됐으니까. 다음 장에 이어 썼습니다. 그래도 역사는 길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도 몰락했고 해가 지지 않던 대영 제국도 무너졌다. 영원한 패권은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졌다는 것을,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한국이 똑똑했고 우리가 오만했다. 그들은 동맹을 구했고 우리는 혼자 서려 했다. 결과는 명확하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2025년 10월 31일을 어떻게 기억할까? 아마도 아시아 AI 패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간 날로 기록될 것이다. 26만 개의 작은 칩이 거대한 용을 무너뜨린 날로. 그리고 나는 그 역사적 순간을 패배자의 시선으로 지켜본 증인이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2등으로, 아니 3등으로 추락할지도 모르는 회사에. 하지만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도, 가능성이 0%에 가까워도.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장이었죠. 리 부사장님, 내일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주제는 뭡니까? 구조조정입니다. 본사 직원 30% 감축을 검토한다고.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패배의 대가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예언의 실현. 2026년 10월, 정확히 1년 후, 저는 더 이상 바이두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이두 서울지사에 있었죠. 네, 제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중국 AI의 자존심이라던 바이두 부사장이 한국 지사로 좌천. 아니, 자원에서 온 거니까요. 이유요? 간단합니다. 여기서라도 최신 기술을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제 예상은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AI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가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네이버의 AI 서비스 사용자가 10억 명을 돌파했고, 하이퍼클로바엑스는 챗GPT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AI가 됐습니다. 삼성의 AI 반도체가 세계 시장 50%를 차지했습니다. TSMC마저 제쳤죠.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레벨5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했습니다. 도요타보다 5년 빨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두는 직원 50% 감축, 주가 70% 하락, 중국 시가총액 1위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에게요. 그나마 그들은 글로벌 시장이 있으니까 14억 중국 시장도 이제는 한국 AI를 선호합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VPN을 통해 네이버 AI를 쓰는 중국인이 3억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치킨 게임에서 완패한 거죠. 서울 강남의 바이두 코리아 사무실에서 창밖을 봅니다. 1년 전 베이징의 스모그와 달리 서울의 하늘은 맑습니다. 옆 건물엔 네이버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죠. 저 건물 지하엔 블랙웰 GPU 6만 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제 옆자리엔 베이징대 AI학과 수석이었던 그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네, 그도 결국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일하다가 최근 바이두 코리아로 옮겼죠. 부사장님, 한국어 공부는 어떠세요?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근데 자네는 빠르네. 여기서 살려면 필수죠. 이제 AI 개발의 중심은 한국이니까요. 씁쓸하지만 사실입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프로젝트 제네시스가 완성된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죠. 완전 무인 공장. SF 영화에서나 봤던 광경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5만 개의 GPU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1년 전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2차 GPU 구매 완료. 추가 30만 개 확보로 총 56만 개 보유국 등급. 56만 개. 중국이 가진 전체 GPU의 2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부사장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온 것을요?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 아니, 오히려 감사하지. 여기서라도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비록 구경꾼이지만 저녁 혼자 막걸리를 마시며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한국 GPU 26만 개 확보 1주년. 예언은 모두 현실이 됐다. 한국은 AI 강국이 됐고 중국은 이류로 전락했다. 나는 이제 서울에 산다. 패배자가 승자의 땅에서 배우며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선택한 생존법이다. 언젠가 중국이 다시 일어설 날이 올까 모르겠다. 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덕분일 것이다. 겸손함, 협력, 그리고 신뢰. 26만 개의 GPU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그 불빛처럼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글쎄요, 아직은 어둠 속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죠. 언젠가는 우리도 다시 빛날 겁니다. 다만 그때는 혼자가 아닌 함께 빛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바이두 부사장이 직접 목격한 한국 GPU 26만 개 확보의 충격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숨에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라도 올바른 비전과 단결된 힘이 있다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기술을 배우려 합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